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헝가리 침몰 유람선을 인양하기 위한 대형 크레인이 오늘 밤 늦게 현장에 도착합니다. 조금 전 추가로 발견된 시신 한 구도 한국인으로 확인될 경우 사망자는 13명으로 늘어납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줄면서 4월 경상수지가 7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정부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밝혔지만 반도체 등 주력 산업 수출이 꺾이고 미중 무역전쟁 파장이 계속돼 향후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9년이 확정된 이석기 전 의원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이후 재판거래 의혹으로 재심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청와대가 각 당 대표와의 회동과 관련해 더는 양보할 수 없다며 자유한국당에 내일까지 답을 달라고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이에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적반하장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70대 기사가 몰던 택시가 신호등과 상가를 치고 달아나다 차량 2대를 더 들이받았습니다. 최근 고령 운전자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90대가 넘는 택시기사도 있는 것으로 MB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골프나 요가 등 스포츠 강사들이 업주의 채용 갑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관행이라는 이유로 근로계약서가 사문화되고 감독 당국도 뒷짐 만지는 실태를 MBN이 취재했습니다. 헝가리 침몰 유람선을 인양하기 위한 대형 크레인이 오늘 밤 늦게 현장에 도착합니다. 조금 전에는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시신 한 구도 수습이 됐습니다. 현재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노태영 기자. 네, 저는 유람선 사고가 발생한 다뉴브 강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사고 지점에서 3시간쯤 전인 현지 시간 9시 20분쯤 한국인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 한 구가 또 추가로 수습됐습니다. 헝가리 잠수사가 선체 뒤쪽 4번째 유리창 부분에서 시신을 발견한 건데요. 이 시신에 대한 신원이 사고 실종자로 확인될 경우 사흘간 수습한 시신은 모두 6구가 되며 사망자 수는 13명이 됩니다. 오늘부터 시신을 찾기 위한 수중 수색 작업 대신 선체 인양을 위한 결속 작업으로 전환됩니다. 이 과정에서 시신이 추가 발견될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 잠수요원 3명이 바지선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발견된 3구의 시신 중 2구가 50km 이상 떨어진 하구에서 발견된 만큼 3대의 헬기를 동원해 강 하류에 대한 수색 작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블레아니호를 물 밖으로 끌어올린 대형 크레인도 지금 오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곳 사고 지점으로부터 100km 정도 위쪽 상류 코마롬 지역에 위치한 대형 크레인 클라크 아담이 이곳으로 오고 있습니다. 6시간쯤 전에 출발을 했고 시속 13km의 속도로 내려오고 있는데요. 유람선 사고 현장에 위치해 인양을 하기 위해선 머르기트 다리까지 포함해 모두 4개의 다리를 지나야 합니다. 현재 강의 수위가 점점 내려가고 있어 이르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쯤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 수면과 이 조각 사이가 높이가 최저 최고 4m 이상 공간이 나와야지 그 크레인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크레인은 현장에 도착하면 허블레아니호가 가라앉아 있는 부분보다 하류 쪽에 위치해 인양에 착수한다는 계획인데요. 그 시기는 이르면 내일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부다페스트 유람선 사고 현장에서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침몰한 허블레아니호를 끌어올리려면 먼저 체인으로 고정을 시켜야 합니다. 이게 힘든 거죠.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혼탁한 물속에서 제대로 체인을 감아야 하고 또 끌어올리다가 배가 분리가 될 수 있거든요. 김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헝가리에서 허블레아니호를 인양할 수 있는 유일한 장비가 바로 클라크 아담입니다. 침몰한 선박의 무게는 배 안의 물까지 고려하면 총 100톤으로 추정되는데 클라크 아담은 200톤까지 들어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국 대응팀은 우선 선체를 단단히 고정시키는 결속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잠수부들이 물속에 직접 들어가 체인 등 장비로 허블레아니호 선체를 감아 고정한 다음에 이를 크레인의 인양줄과 연결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후 이를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노후화된 선체가 자칫하면 분리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단 양국 대응팀은 현재 선체 상태가 나쁘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밑에 체인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 올리는데 이 들어 올리면서 이제 그런 압력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양 시 허블레아니호가 받는 압력을 줄이기 위해
선체를 적절히 파손해 안에 있는 물을 빼내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유람선 침몰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지금까지 총 12명, 실종자는 14명입니다. 여기에다 몇 시간 전 발견된 시신이 공식 확인되면 사망자는 13명, 남은 실종자는 13명이 되겠죠. 그런데 시신의 발견 장소가 다 제각각입니다. 처음에 찾은 시신 7구는 모두 유람선 침몰 지점으로부터 11km 이내에 있었는데 닷새가 지난 뒤 발견된 시신은 선체 바로 바깥쪽에서 또 무려 102km 떨어진 곳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어제 발견된 시신 3구 중 2구는 각각 50km와 55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었고 오늘 오후에야 신원이 확인된 20대 한국인 남성의 시신은 사고 선체에서 유리창문에 낀 채 발견이 됐습니다. 또 오늘 발견된 한국인 추정 남성 시신 한 구도 선체에 있었죠. 당초 예상과 달리 시신이 이렇게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 이유는 뭘까요? 조창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구조활동 중인 대원들은 보통의 강바닥과는 달리 바위 같은 돌덩어리들이 많이 쌓여 있다고 전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독일군의 모의 폭파 훈련이 잘못돼 다리가 무너져 내렸는데 강바닥에 그때 잔해들이 가득한 겁니다. 모래나 진흙이나 이런 게 아니고 저 다리가 2차 세계대전 때 파손이 돼가지고 돌 또는 바위 덩어리 이런 것들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허블레아니오 선체도 이 잔해에 걸려 있어 사고 피해자들의 시신이 잇따라 현장 주변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조대는 탑승객 대부분이 배 뒷부분에 있을 것으로 보고 파손된 중간 출입문에 그물망을 설치하는 등 시신 유실을 막을 계획입니다. 다만 사고 당시 충격으로 선체 밖으로 떨어져 나간 실종자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없는 만큼 여전히 강전체가 수색 대상입니다. 그쪽에는 선박 계류시설이라든지 부잔교 이런 시설들이 잘 있습니다. 양쪽으로 다. 오히려 그런 쪽이 걸릴 확률이 높거든요. 헝가리 당국은 시민들에게 다뉴브강에서 시신이나 유실물이 발견되면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4월 경상수지가 6억 6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경상수지는 국가 간의 상품, 서비스, 자본 등 모든 경제적인 거래를 합한 걸 말하는데 유럽 재정 위기가 한창이었던 2012년 이후 7년 만입니다. 정부는 외국인 배당 송금 등 일시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실 배당은 지난해나 재작년에 되레 더 많았습니다. 결국 수출 부진이 직격탄이 된 건데 4월이면은 미중 무역전쟁 2라운드의 여파가 아직 반영되기도 전이죠. 이기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꽃 포장지를 생산하는 한 중소기업입니다. 지난해만 해도 수출 물량을 맞추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올 들어서는 수출액이 20% 정도 줄면서 재고만 쌓이고 있습니다. 일거리가 많이 줄었죠. 직원들도 내보내기도 했고 가동률은 예전에 비하면 한참 떨어지죠. 경상수지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이렇게 수출이 줄면서 상품 수지 흑자 규모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4월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6.2% 줄어 5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경상수지 적자가 일시적 요인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최근 경제지표 악화 속에 불안 심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수출이 반등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글로벌 경기 둔화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부정적인 건 세계 경제 자체가 내려가니까 반도체 경기도 어쩔 수 없이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 내수 시장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다는 거. 경상수지 적자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적신호라는 점에서 기준금리 인하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형을 확정받은 이석기 전 의원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니 다시 재판을 해야 한다는 건데 이게 받아들여지려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새 증거가 나와야 합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내란 선동 혐의로 구속될 당시 이석기 전 의원은 거친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 도둑놈들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임하던 2015년 대법원은 이 전 의원에 대해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했는데 당시 이 사건은 법원 내에서도 큰 관심사였습니다. 과거 양승태 대법원 내부 문서에는 이석기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내란 선동죄로 중형을 선고한 것을 강조해 BH, 즉 청와대를 설득해야 한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전 의원 측은 법원이 당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 협조를 얻으려고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재판 과정과 대법원 판결에서도 드러났지만 이 사건은 내란 음모 없는 내란 음모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증거가 나온 상황이 아니라면 실제 재심이 이뤄지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법관이나 검사가 죄를 범했을 가능성이 있거나 사법거래와 관련하여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재심 사유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사법농단 혐의에 대해 아직 1심 결과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법원이 성급하게 재심을 받아들이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최순실 씨의 집사로 불리던 데이비드 윤 씨가 네덜란드에서 체포됐습니다. 최 씨의 독일 현지 재산을 관리한 인물인데 국내로 송환되면 최 씨의 독일 재산도 실체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건열 기자입니다. 사독광부의 아들로 독일 국적을 가진 데이비드 윤 씨는 최순실 씨의 숨은 조력자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윤 씨의 아버지를 삼촌으로 부를 정도로 박 전 대통령과도 친분이 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윤 씨는 최 씨와 오랜 기간 알고 지내면서 최 씨의 독일 재산을 관리했습니다. 최순실이 성추신한 이메일의 주요 상대방은 데이비드 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자취를 감췄던 윤 씨가 최근 네덜란드에서 인터폴에 체포됐습니다. 윤 씨는 헌인마을 개발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을 움직여 서울내곡동 헌인마을이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지정받도록 해주겠다며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입니다. 윤 씨의 민원은 실제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을 거쳐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에게 전달됐지만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며 뉴스테이 지정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검찰은 삼성이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말을 제공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윤 씨가 잘 알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네덜란드에 구금된 윤 씨를 국내로 송환하는 대로 삼성과 최 씨 사이 말거래와 관련된 의혹도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건열입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이름은 고유정, 나이는 36세입니다. 김은미 기자입니다. 피해자의 나이와 이름은 36살 고유정입니다. 고 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고 씨의 실명과 나이,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대한 사안이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앞으로 고 씨가 언론에 노출될 때 마스크나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다. 경찰은 현장 검증이나 검찰 송치 시 자연스럽게 얼굴이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해경은 피해자의 시신을 찾기 위해 육상과 해상에서 각각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고 씨는 제주에서 완도로 가는 여객선에서 정체 모를 비닐봉투를 여러 차례에 걸쳐 바다에 던지는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경기 김포의 아버지 집 인근에서도 비슷한 행위가 포착됐습니다. 현장 검증은 이번 주 안에 진행된다고 알려졌습니다. 다만 살해 장소로 이용된 해당 펜션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경찰은 일정 조정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고 씨는 오는 10일 검찰에 송치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은미입니다. 그동안 황하나 씨와 관련이 없다며 선을 그어왔던 남양유업. 오늘 홍원식 회장이 외조카의 무리에 대해 처음으로 직접 사과했습니다. 마약 혐의로 재판에 나온 황하나 씨는 눈물을 보이며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남양유업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과문입니다. 홍원식 회장은 외조카의 일탈을 바로잡지 못했던 것이 후회스럽기만 하다며
남양유업 관계자와 소비자께 누를 끼쳐 참담한 심정이라고 국민과 남양유업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논란은 남양유업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남양유업은 그간 황 씨 사건과 관련해 관련 없는 인물이라며 선을 그어왔고 갑질 파문 당시에도 홍 회장은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회사 이름이 계속 함께 오르내리자 회장이 직접 사과문이라는 강수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남양유업이 관계가 없어도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혈연 관계로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께서 개인적으로 내신 거죠, 사과문의 내용을. 특히 마약 투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수원지방법원에서 오전에 진행된 첫 공판도 사과문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첫 공판에서 황 씨는 민트색 수의를 입고 등장했고 검사가 혐의를 읽어내려가자 방청석의 가족들을 보면서 참았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황 씨는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고 2차 공판은 오는 19일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대전 대덕구청이 방송인 김재동 씨에게 90분 강연료로 1,550만 원을 주기로 한 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덕구청은 재정 자립도가 16%밖에 안 되거든요. 김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 대덕구청의 본관 건물입니다. 방송인 김재동 씨의 사진이 인쇄된 현수막이 내걸려 있습니다. 오는 15일 대전 한남대학교에서 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김재동 씨가 강연에 나선다는 내용입니다. 대덕구청이 강사인 김재동 씨에게 거액의 강연료를 지불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전 공연 30분을 뺀 90분 강연에 1,550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대덕구청은 3년 전부터 해마다 명사초청 강연을 열고 있습니다. 스타 강사인 김미경 씨나 혜민 스님에게는 700여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구청 측은 국비를 확보해 주민들에게 문화 행사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장소로 활용을 할 거로 했던 건데 자유한국당 소속 구의원들은 재정 자립도 16%대의 대덕구청이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월급도 겨우 주는 실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들 정서하고 좀 동떨어진 안이한 생각으로 좀 보고 있고요. 국민들 세금에서 나가는 겁니다. 대덕구청은 이번 강연을 강행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70대 택시 기사가 신호등과 상가를 덮치고 달아나다 차량 2대를 더 들이받았습니다. 고령이라 그런 걸까요? 현재 택시 운전자 10명 중 3명이 65세 이상, 93세 기사도 있었습니다. 박상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 후진으로 인도에 올라탄 택시가 상가로 돌진합니다. 식당에 있던 직원과 손님이 황급히 몸을 피합니다. 하마터면 차량에 칠 뻔했습니다. 훅 하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서가지고 폭발할까 싶어서 그게 제일 겁이 났어요, 나는. 가스 때문에. 택시는 신호등을 들이받은 뒤 빠른 속도로 후진하다 상가를 그대로 덮쳤습니다. 상가로 돌진한 차량은 다시 도로로 나와 달리던 차량 2대를 연이어 들이받고 200m를 더 가서야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한 명이 다쳤는데 70대 택시기사는 급발진을 주장합니다. 사람 태우려고 이제 살 출발을 하는데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는 최근 5년 사이 50%나 늘었습니다. MBN이 올해 택시기사 현황을 조사했더니 10명 중 3명이 65세 이상입니다. 80대 이상은 700명, 90대가 6명, 최고령 택시기사는 93살이었습니다. 정부는 65세 이상 버스기사만 받던 자격유지 검사를 택시기사까지 확대했지만 의료 적성 검사는 업계의 반발로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위반, 역주행, 과속, 위협운전 등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불법 운전을 한 40대가 붙잡혔습니다. 이 모습을 자랑하듯 인터넷에 올렸는데 결국 이것 때문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강세형 기자입니다.
빨간불을 무시한 채 질주하는 오토바이가 자동차를 요리조리 피해갑니다. 급기야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과 부딪히기 직전 아슬아슬하게 멈춰섭니다. 제한 속도가 60km인 터널에선 작정한 듯 150km가 넘는 속도로 내달립니다. 신호 위반을 하다 경찰과 마주치자 방향을 틀어 역주행도 서슴지 않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42살 천모 씨가 난폭 운전을 하며 직접 찍은 영상입니다. 평소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그 차로입니다. 피의자는 통행량이 많은 퇴근 시간 이곳에서 신호를 위반하며 고개 운전을 했습니다. 심지어 유턴을 하던 자동차를 강제로 멈춰 세우더니 운전자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여기 와봐. 이리 와봐. 여기 와봐. 철 씨는 자신의 난폭 운전 영상을 자랑하듯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는데 이를 본 시민의 신고로 결국 덜미가 잡혔습니다. 과속이라든지 경찰관이 또 신호위반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려 하자 도주한 걸 올린 것을 보면 자랑하기 위함으로 경찰은 천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초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일지라도 고용주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는 반드시 임금과 근로조건 등을 담은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는데 이런 게 전혀 통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골프나 요가 등 스포츠 강사 업계인데 감독당국은 실태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강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골프 강사 이모 씨는 채용 당시 받기로 한 금액보다 20% 정도 적게 급여를 받았지만 업주에게 제대로 항의조차 못했습니다. 원래대로는 160만 원을 줘야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안 썼기 때문에 회사 마음대로 125만 원만. 애초 조건에 없었던 골프장 청소와 뒷정리까지 떠맡았습니다. 결국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자 퇴사 압박까지 받았습니다. 근로계약 해지할까요? 뭐 근로계약 쓴 거 있습니까? 그냥 뭐 그럼 구두죠. 오늘 쓰고 오늘 뭐 해지하시던가. 스포츠 강사 업계에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관행을 악용하는 업주들의 횡포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골프 업계에서 대표적인 구인구직 사이트입니다. 제가 직접 이력서를 내고 면접에 참여해 봤더니 근로계약서에 대해 무지한 고용주도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뭐죠? 요가 강사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싫은 얘기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피하는 거죠. 강사들도 그냥 근로경이 하는 거고. 현행법상 고용주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감독당국인 고용노동부는 이런 실태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스포츠 강사업계에서 이렇게 작성을 많이 안 한다는 걸 알고는 계셨나요? 아니 그런 거는 이제 저희들도 어쩌다 나가는 단속도 사실상 예고제이다 보니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입니다. 점검이라도 보통 하루 이틀 정도 전에 이제 통보를 하고 아니면 정기 점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열흘 전에. 스포츠 강사업계에 만연한 불법 근로계약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자기 아들, 딸들이라면 이런 걸 먹일까요? 반품된 삼겹살을 재사용하고 곰팡이가 핀 마늘을 사용한 학교 급식 납품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원의 한 학교 급식 납품업체입니다. 상자를 여니 꽁꽁한 삼겹살이 나옵니다. 학교에 냉장 납품했다가 반품됐던 제품입니다. 냉장 제품인데 냉동 보관하고 있고 여기 보면 냉장 보관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수원의 또 다른 급식 납품업체입니다. 곰팡이가 핀 마늘을 갈아 다진 마늘로 만들었습니다. 직장 뉴스 가진 않아요? 좀 찍을까요? 아까 저기 발주소에 그 학교 있지 않았어요? 시흥의 한 급식 납품업체는 벽을 만지기만 해도 시커먼 때가 묻어나는 창고에 농산물을 보관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달 일주일 동안 학교 급식 납품업체를 수사해 위생불량업체 11곳을 적발했습니다.
자기들은 잘 몰랐다, 섞여 들어갔다, 아니면 업주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아니고 그냥 작업자들이 실수한 거다,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위생불량 업체 4곳을 형사 입건하고 7개 업체에 대해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입찰 제한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병원에 알선하는 행위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 행위입니다. 그런데 요즘 1000곳이 넘는 성형외과를 한데 모아놓은 성형 앱에서 이런 불법이 버젓이 이루어지는데도 단속은 전혀 이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단속 기관이 다 알면서도 놔두는 겁니다. 성형 앱 불법 실태를 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형외과 1000여 곳을 한데 모은 애플리케이션, 일명 성형앱입니다. 성형 희망 부위 등을 보내 미리 견적서를 받을 수 있는데 신청자만 80만 명이 넘습니다. 앱에서 성형 견적을 요청해봤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견적서는 총 3개, 수술 방식과 비용, 그리고 최대 40%의 할인 혜택까지 담겼습니다. 견적서를 보낸 병원에 문의해봤습니다. 한 부위에 33만 원이에요. 근데 어플로 지금 문의를 주셔서 제가 이 금액을 안내해드리는 거예요. 이거 안 하고 그냥 직접 병원을 가서 했으면은 적용이 안 돼요? 비용이, 네, 그죠. 앱 이용자에 한해 선별적 할인을 제공하면서 회원 병원 측에 고객을 알선하는 건데 명백한 불법입니다. 수술 전후 사진을 담은 후기글도 넘쳐나지만 이 역시 불법입니다. 의료 광고 심의 기준에 따르면 연예인 등 유명인을 모델로 쓸 수는 있지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환자의 치료 경험을 홍보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성형 앱이 수십 곳에 달하지만 단속은 뒷전. 단속 책임이 있는 지자체는 신고에만 의존하다 보니 최근 2년간 성형 앱 적발 건수는 전혀 없습니다. 관할 부처인 복지부는 점검 중이라는 입장만 밝힌 상황입니다. 이게 애플리케이션은 그러면 단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연도별로 해서 저희 차원에서도 한번 점검하는 게 있고요. 고소 고발 없이는 감독 당국이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지금도 불법 성형 광고에 노출돼 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3당 회동이냐 5당 회동이냐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청와대와 자유한국당.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협조했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을 빼고, 그러니까 여당의 우군을 최소화하고 싶은 거고, 청와대는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에 우호적인 평화당과 정의당을 포함하고 싶은 겁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내일까지 결정하라고 한국당에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오는 7일 5당 회동을 제안한 청와대가 3당 회동을 고집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되묻고 싶다며 내일 안에 긍정적인 답이 오길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파행의 책임이 청와대에 있다며 연일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파행의 원인이 된 불법 패스트트랙을 사과하고 철회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적반하장으로 우리 당의 책임을 돌리는. 회동 형식을 놓고 청와대와 한국당은 한 달째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안보 현안을 논의하자며 여야 대표 회동을 제안하자 한국당은 국정 전반으로 주제를 확대했고, 청와대가 수락하자 한국당은 이번엔 1대1 회동을 다시 제안하더니 또다시 3당이냐 5당이냐를 놓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3번이나 역제안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무례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생과 경제를 볼모로 삼아서 국민과 국회를 역으로 압박하는 정치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오는 7일 청와대와 여야 회동이 무산되면 국회 정상화는 더 힘든 만큼 막판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여야 4당 의원 157명이 5.18 망언으로 물의를 빚은 자유한국당 의원 3명의 제명 촉구 결의안을 냈습니다. 한국당도 막말 의원들 때문에 자꾸 공든탑이 무너지고 있죠. 한국당 내에서 또 경고의 메시지가 남았습니다. 또 그러면 공천 안 준다고요.
권윤범 기자입니다. 여야 4당 의원 157명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5.18 망언으로 논란이 된 자유한국당 소속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5.18의 정당성을 훼손시키며 국론을 분열시키는 데 앞장섰습니다.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자유한국당도 의무를 저버린 지 오래입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새 의원에 대한 제명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제출된 결의안은 운영위원회를 거쳐 국회가 정상화되면 본회의 표결에 붙여집니다. 이런 가운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잇따른 당내 의원들의 막말 논란에 또 한 번 경고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앞으로 또다시 국민 마음에 상처를 주고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언행이 나온다면 참으로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하지만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황 대표를 향해 당 소속 의원들의 입단속보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불법 선거운동 고발에 몰두해야 한다며 정치적 훈수를 두기도 했습니다. 황 대표의 잇따른 경고령이 최근 막말 논란으로 어수선한 자유한국당의 분위기를 다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자유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김세연 의원이 황교안 대표의 종로 출마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다 낙방하면 대선 가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요. 황 대표의 출마에 따라 여권의 총선 판도가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인 기자입니다. 김세연 여의도 연구원장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종로 출마를 주장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유력 대권 후보로서 험지에 직접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종로로 출마하시는 것이 가장 전공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두지휘를 하시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결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국당 내부의 의견도 엇갈립니다. 종로에 출마할 경우 황 대표의 발이 묶이는 데다 무리하게 지원 유세를 할 경우 자칫 오세훈 전 서울시장처럼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황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김세연 의원의 개인 생각일 뿐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전쟁터에 뛰어들지 않는 수장으로는 내년 총선도 어렵고 그 다음 대선도 어려워요. 종로 또는 종로에 준하는 정치적 상징성 있는 험지에 민주당 내부에선 황 대표가 종로에 출마할 경우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지역구 관리가 탄탄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의 재등판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황 대표가 선대위원장을 맡는다면 이낙연 맞불 카드가 거론되는 등 황 대표의 총선 행보가 벌써부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판 중인 김경수 경남지사를 만났습니다. 환경의 날을 맞아 경남 창원에 있는 수소버스와 수소충전소를 보러 간 건데 김 지사는 최측근답게 문 대통령을 밀착 보좌했습니다. 황재영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에서 열린 환경의 날 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미세먼지 배출을 크게 줄일 것을 약속했습니다.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2016년 대비 30% 이상 줄여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21년까지 노후 경유차 100만 대를 조기 폐차하고 2022년까지 전기차와 수소차 50만 대가 도로를 달리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창원시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도입한 수소 시내버스와 수소 충전소를 참관하며 시설을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돼 법정 구속됐다 지난 4월 보석 호가로 풀려난 대통령의 최측근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참석했습니다. 보석 이후 공개 석상에서 문 대통령을 처음 만난 김 지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설명을 덧붙이는 등 밀착 수행에 눈길을 끌었습니다. 서울 쪽에는 충전소가 있어서 충전하고 오면 되는데 세종시는 충전소가 없어요. 그래 한 번에 갔다 와야 되는데 간당간당. 문 대통령이 올해 부산 경남 지역을 방문한 건 개인 일정을 포함해 이번이 6번째로 경제 불황 등으로 좋지 않은 이 지역 민심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유전자 치료를 통해 손상된 연골을 근본적으로 복구시킨다는 약 인보사. 제대로였다면 정말 획기적인 신약이었죠. 국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딱 걸린 겁니다. 검사 과정에서 연골 세포로만 이루어졌다는 제조사의 말과 달리 제조 과정에서 걸러졌어야 할 다른 세포 유전자가 나왔거든요. 환자에게 투여하면 종양이 생길 수도 있다니 말 그대로 혹 때려다 혹 붙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우린 시판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코롱 생명과학 측은 몰랐다고 했고 식약처는 자신들도 허위 서류에 속았다면서 억울해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아무리 허위 서류가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그걸 걸러내야 할 의무는 식약처에 있는 거니까요. 우리도 몰랐다. 우리도 속았다. 그래서 허가를 내줬다? 그럼 미국에서는 어떻게 그걸 알아내고 판매 금지를 시켰을까요? 더구나 인보사는 2017년 4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연골 재생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던 약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2달 만에 불허해서 찬성으로 바뀌었고 식약처는 허가를 내줬죠. 그래서 식약처가 부정적 의견을 냈던 심의위원을 교체한 뒤 허가를 내준 게 아니냐는 의심까지 받고 있는 겁니다. 검찰이 어제 압수수색을 하고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자 결국 오늘 식약처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매 중지 66일 만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투여 환자들은 15년간 장기 추적 조사를 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환자들에게 앞으로 어떤 부작용이 얼마나 크게 어떻게 나타날지 아무도 모르는 엄두도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식약처는 뭔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무나도 간단해진 유전자 검사 한번 안 해보고 소리만 심사해서 신약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끝난다면 속은 게 아니라 무책임한 거죠. 도대체 소를 몇 번이나 잃어야 외양간을 고치겠습니까? 뉴스 초점이었습니다. 더운 날씨도 잠시 안녕입니다. 내일 밤부터는 전국에 강풍과 폭우가 몰려올 거라고 하거든요. 태풍과 맞먹는 정도라 피해도 우려됩니다. 우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한반도 주변 위성 영상입니다. 중국 대륙에서 거대한 구름 덩어리가 우리나라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강한 비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폭풍우를 머금은 저기압 덩어리입니다. 내일 오후부터 이 저기압 영향으로 우리나라 전역에 강풍과 폭우가 예상됩니다. 저기압은 오후 3시쯤 제주 지역을 지나 저녁쯤 남해안에 상륙한 뒤 모레 경북 동해안과 영동 지방을 관통할 전망입니다. 직접 영향권인 제주와 남해안에는 시속 60km에 이르는 태풍급 강풍이 예상돼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강하게 발달한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전국적으로 바람도 매우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부지방에서는 순간적으로 시속 72k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도 있겠으니 제주와 해안지방은 최대 100mm, 내륙은 70mm까지 폭우가 예보돼 비 피해도 우려됩니다. 산불 피해를 입은 영동 지방은 흙과 모래가 무너져 내릴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고기압과 저기압의 기압 차이에 의해 현충일 오전부터 다소 바람이 세게 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추념 행사 운영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을 남긴 독립운동가 신채호 선생 기억하시죠? 신 선생의 후손들이 빼앗긴 집터를 되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정태훈 기자입니다. 서울 삼청동 한 재단법인의 주차 공간입니다. 신채호 선생의 후손들은 이곳이 신 선생이 1910년 망명 직전까지 거주했던 집터라고 주장합니다. 후손들은 이 재단법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거로 신 선생이 중국으로 망명하기 직전 대한매일신보에 게재한 광고 글을 제시했습니다. 본인 소유 초가 6칸의 집문서를 분실해 광고하니 쓸모없는 휴지로 처리하라는 내용과 함께 삼청동 2통 4호라는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후손들은 또
신 선생이 삼청동에 살았다는 취지의 문헌과 인근 거주민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지자체에서 신 선생 호를 딴 단제 집터라는 표지를 세우려 한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매국노들은 호적이 다 잘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독립운동가들은 일본 치하에서는 우리가 국적 안 한다 거부했거든. 그 이후에도 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재산이고 땅이고 뭐고 전부 다 신 선생의 후손들은 현재 이곳을 소유한 재단법인이 취득 경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그 등기는 무효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만약 소유권을 돌려받기 어렵다면 대신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며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숫자를 보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세금은 안 내면서 고급차에 해외여행을 다니는 고액 상습 체납자들에 대해 결국 정부가 신체의 자유를 뺏기로 했습니다. 1억 원이 넘는 세금을 1년이 지나도록 3회 이상 내지 않으면 최장 한 달간 유치장에 구금하기로 한 겁니다. 1억 원 이상 밀리기 쉽지 않은 자동차세는 10회 이상 내지 않으면 운전 면허를 정지시키기로 했죠. 5천만 원 이상 체납자가 재산 은닉 혐의가 있으면 친인척들의 재산도 다 살펴볼 방침이라고 합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들의 징수 실적은 1%대로 매우 낮다고 하죠.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구금 카드가 얼마나 멱살될지 궁금합니다. 정부가 술에 붙는 세금 체계를 50년 만에 손봤습니다. 국산 캔 맥주 가격은 내려가겠지만 생맥주에 붙는 세금은 지금보다 50% 이상 늘어나게 되는데 머지않아 퇴근길에 생맥주 500cc 한 잔 마시려면 적어도 5천 원은 있어야 할 듯합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퇴근 후 동료나 친구들과 마시는 한 잔의 생맥주. 직장인에겐 소소하지만 작은 행복입니다. 좀 허심탄회하게 회사 얘기라든지 아니면 사회 얘기를 하면서 좀 더 친해지는 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시중에서 생맥주 500cc 한 잔의 가격은 보통 3, 4천 원대로 병맥주보다 다소 저렴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을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면서 출고되는 생맥주에 붙는 세금이 크게 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세금이 이전보다 50% 이상 늘어나게 돼 500cc 한 잔 가격이 5천 원에 달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생맥주에 붙는 세금을 20% 낮춰주기로 했지만 개편 전보다 총 세부담이 여전히 25% 높은 수준인데다 이마저도 2년간 한시적이라 향후 가격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년간 해주면은 충분히 업계가 적응할 걸로 생각합니다. 반면 높은 출고가로 세부담이 컸던 국산 캔맥주는 세금이 줄면서 한 캔당 평균 100원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농가 한 채에 제비가 40개의 제비집을 지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비들은 26년 동안 빠짐없이 이 집을 찾고 있다는데 올해는 아예 안방까지 차지했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경북 의성군의 한 농가로 제비가 날아듭니다. 자세히 보니 붉은색 벽면에 흙가집으로 지은 제비집이 붙어 있습니다. 1층과 2층 4개 벽면부터 창틀 위쪽과 현관문 안쪽까지 무려 40개입니다. 올해 제비 8쌍이 찾아와 둥지를 틀고 신혼집을 차렸습니다. 솜털이 보송보송한 새끼 제비들은 목청껏 울어대며 어미를 향해 먹이를 재촉합니다. 이게 숫자가 부르니까 사람 마음도 흐뭇해집니다. 그요. 제비도 한 가족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인은 현관문 안쪽에 자리 잡은 제비가 소리에 놀랄까 아예 문을 열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비는 지난 1993년부터 이 집을 찾았습니다. 그러던 게 벌써 26년이 됐습니다. 진흙과 같은 그런 집 재료가 많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그 하천을 따라가면서 그 먹이가 되는 곤충이 상당히 많이 서식을 하거든요. 인구가 급감한 의성군은 제비 가족처럼 청년들이 돌아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100세 시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까가 중요한 문제였는데 요즘은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살까로요. 건강과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비법, 김수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트레이너의 구호에 맞춰 운동을 반복합니다. 짧은 시간에 고강도 운동과 휴식을 병행하는 인터벌 트레이닝으로 탄탄해진 하체 근육과 거친 숨소리가 운동의 강도를 짐작게 합니다. 복부 비만이 심했던 윤혜연 씨도 운동을 시작한 지 석 달 만에 12kg을 줄여 건강과 젊음을 동시에 되찾았습니다. 일단은 자신감도 많이 생겼고요. 스몰 사이즈 입을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일단 사람들 만날 때 좀 위축되거나 이런 거 없이 당당해진 것 같아요. 운동 효과가 가장 큰 출근 전에 함께 모여 지루하지 않게 실시해 나고자도 거의 없습니다. 근육이 지방을 에너지로 많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이제 공복 상태에서 강렬하게 고강도 운동을 해주시면 근육량을 늘릴 수 있고 체지방을 빨리 태울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나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MBN 건강미 박람회에서는 이같이 3분 홈트레이닝을 통해 지방을 없애는 방법, 균형 잡는 운동 등 건강과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또 박람회 기간 체력왕을 4명 선발하고 매년 신금을 울렸던 암투병 수기가 올해도 암 환자들에게 희망을 선사합니다. 그렇게 원망보다는 오히려 더 감사함을 더 배워가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걸어 다니는 거, 먹는 거, 그리고 친구들 만나는 거 이런 거 자체가 너무 즐겁고 소중한 것 같아요. 지난 9년간 건강지킴이로 자리 잡은 박람회. 올해는 국내 네로라하는 미용업체들이 대거 참가해 건강뿐 아니라 100세 시대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비법까지 전수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오늘 영남 지역은 36도를 기록하는 곳도 있는 등 여름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현충일인 내일은 날씨가 급변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제주에서 비가 시작돼 밤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강한 비바람이 동반될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과 모레 사이 올 들어 가장 강력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에는 50에서 100, 많은 곳은 150mm 이상, 제주 산간에는 250mm 이상의 폭우가 우려됩니다. 그 밖에 전국에도 20에서 70mm가량입니다. 제주와 남해안은 내일 밤부터 빗줄기가 강해지겠습니다. 특히 모레에는 동해안을 따라서 시간당 3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비가 오기 전까지 중부지방 더위가 계속됩니다. 내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밤 남부 해안을 따라서는 강풍주의보와 함께 호우주의보도 내려질 예정입니다. 동해안 지역 비가 오기 전까지는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이번 비로 그동안 계속됐던 더위는 누그러지겠고 이번 주말에는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한장의 사진입니다. 49세 이상은 정중히 거절합니다. 식당에 이런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유아 동반 손님을 받지 않는 노 키즈존에 이어 50대 이상 어른을 거절하는 이른바 노 시니어존이 생긴 겁니다. 중장년층 손님들이 하도 혼자 있는 여주인에게 말을 걸어와서 어쩔 수 없었다는데 너무한다 싶다가도 한편으로는 또 오죽하면 그랬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이는 철없어서 그런다 치고 어른들은 그들도 철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